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큰 아픔을 여러 번 겪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갑자기 닥쳐온 불행으로 마지막엔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고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20대 중반쯤에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사이였어요. 첫 만남은 썩 좋진 않았어요. 아니, 좋지 않았다기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없어 큰 인상을 남기지 않았다가 더 정확하겠네요. 그렇게 저흰 소개팅 자리에서 밥만 먹고 헤어진 후 서로를 잊고 살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흰 30대가 되었고 우연히 회사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단 한 번의 만남 이후 몇 년이 지나 다시 남편을 만났는데 언제 어디에서 소개팅한 남자였는지 딱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딱히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정말 조용한 분위기에서 밥만 먹고 헤어졌는데 말이죠. 남편 역시 저를 기억하고 있는지 회사에서 저를 보자마자 아는 척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였을까요? 평소에 운명론을 믿지도 않던 저였는데 이상하리만큼 운명이란 단어가 제 뇌리에 꽂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기 시작하더니 정신을 차려보니 결혼까지 한 사이가 되었더군요. 그렇게 한 결혼, 마냥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전 3번의 유산을 경험하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점점 지쳐갔으니까요. 남편은 괜찮다며 저를 위로하고 달래주었지만 그런 남편 역시 점점 지쳐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실망에 실망을 더해가던 어느 날, 남편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는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오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더는 임신 때문에 우리 행복까지 깎아먹는 짓 그만해. 나 당신이 점점 지쳐가는 모습 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행복만을 위해서 살자. 그래도 될까? 사실 나도 너무 힘들어.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 많이 기다리고 계시잖아. 일단은 비밀로 해. 괜한 스트레스 만들지 말자고.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들도 포기하시겠지. 그리고 우리 인생 우리가 사는 거지. 부모님들이 살아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앞으로 당신 생각만 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남편의 말이 참 고맙기도 반갑기도 하더군요.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계속 다녀왔던 병원도 가지 않고 그저 자연 임신을 기다리며 마음 편히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가 닿아 임신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자고요.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저에게 다시 한번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네, 자연 임신이 된 것이었어요.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적처럼 찾아온 생명을 지키고 싶었기에 전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회사까지 그만두고 몸조리에 힘썼어요. 이미 3번의 아픔으로 인해 잃었을 때 허망함과 절망감에서 오는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던 남편과 저는 조심 또 조심하며 지내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시모의 입이었어요. 시모는 임신 사실을 알린 순간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저에게 쏟아내더라고요. 어머님, 저 임신이에요. 임신? 너희 소식 없길래 애 없이 살려나 보다 했는데 그건 아니었나 보네. 그래, 이번엔 몇 달이나 있다가 또 유산하려고 그러니? 처음엔 제 두기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3번 유산한 며느리한테 할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시모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뒤로 이어진 시모의 말들이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틀린 말 있니? 매번 임신만 하면 뭐해? 출산을 못하는데. 말 나온 김에 물어나 보자.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임신만 했다 하면 유산을 하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몇씩 잘 만났던데. 내 친구들은 며느리한테 이제 그만 좀 낳으라고 했다 그러더라. 그럴 때마다 내가 참 할 말이 없어서
내 아들씨가 이상이 있을 리는 없고 네 몸이 문제겠지. 그러니까 요즘 며느리 들이기 전에 건강검진 싹 시켜서 데리고 온다고 그 난리들이지. 이렇게 하자 있는 물건인 줄 꿈에도 모르고. 시모는 저를 보고 하자 있는 물건이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마음이 얼마나 울컥하는지 정말 어른만 아니라면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니, 그냥 어른이었다면 그냥 욕이라도 실컷 했을 텐데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의 부모님이니 입에 맴도는 욕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자 있는 인간이라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임신만 했다 하면 유산하는 며느리를 시어미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았니? 이때껏 입 다물고 있으니 그저 널 이뻐하는 줄 알았어? 그냥 이때까진 참은 거야. 이런 시어미가 또 있는 줄 아니? 다른 시어머니들 같으면 너 연달아서 유산했을 때 진작 내쫓았을 거다. 집안 대를 끊어먹으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아들 귀한 집에 시집와서 번번이 유산을 하니 내가 너 같은 것도 며느리라고 모시고 산다고 아주 화병이 다 나겠구나. 시모는 그동안 이 말들을 저에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을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막말과 폭언들을 쏟아내더군요. 가만히 시모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역시 이젠 더는 참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아, 그랬어요? 그러면 하자 있는 며느리는 어머님 화병 방지를 위해서 무사히 출산할 때까진 시댁에 발걸음도 하지 않도록 할게요. 괜히 제사 생신 명절에 시댁 가서 설치다가 또 유산이라도 하면 어머님 화병으로 쓰러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줄 아시고 전화 끊어주세요. 어머님께 좋은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배가 당겨서 좀 쉬어야 하겠네요. 들어가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제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모에게서 전화와 문자가 쉴 새 없이 왔지만 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곤 시모에게 말한 것처럼 정말 시댁의 발길을 끊어버렸고요. 저는 다시 한번 찾아온 기적 같은 아기를 지켜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저를 하자 있는 인간이라고 그것도 제게 직접 말하는 시모와 더는 사이좋은 고부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뭐 그전에도 그렇게까지 사이좋은 고부관계는 아니었지만 이 사건이 발화점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죠. 그 후로도 시모는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고 어쩌다 통화라도 되는 날이면 안부를 묻기는커녕 좋지 않은 말들로 제 신경을 긁어놓기가 일쑤였죠. 전 결국 시모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자 남편에게 연락해 한바탕 난리를 쳤는지 남편의 입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시댁엔 발걸음도 하지 않겠다는 제 뜻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던 남편이었는데 시모의 곡소리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인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생일을 며칠 앞둔 날, 남편은 다른 때보다 좀 더 간절하게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여보, 엄마 생신 얼마 안 남은 거 알지? 제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생신은 가야 하지 않을까? 아, 당신은 내가 참석했으면 좋겠어? 어머님이 또 나한테 얼마나 모진 말을 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뒀어. 당신한테 다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 하면 나도 영 끊어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날 믿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참석해주면 안 될까? 이대로 영영 영 끊고 살 수도 없을 테고 이쯤에서 못 이기는 척 참석하면 엄마도 아무 말 하지 않을 거야. 생각할 시간을 좀 줘. 당신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나도 워낙 어머님께 받은 상처가 커서 쉽사리 결정이 안 서서 그래. 이해해. 그러면 생각해보고 이야기해줘. 고민되더라고요. 남편의 말처럼 영영 연을 끊고 살 순 없다는 생각이 들긴 했으니까요. 그때까진 시댁과의 연을 영영 끊어버릴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고민은 더욱 깊어만 갔고 깊게 고민해본 끝에 결국 참석하기로 했어요. 나 내일 어머님 생신 참석할게. 선물은 준비했어? 아직이면 내가 오늘 나가서 준비할까? 아니, 그냥 용돈 좀 드리지 뭐. 당신은 몸만 가면 돼.
당신이 참석하는 것 자체가 선물이지 뭐. 그러면 내일 저녁에 퇴근하고 데리러 가면 되는 거지? 아니야. 방향도 다른데 뭐하러. 그냥 내가 택시 타고 식당으로 갈게. 정말 고마워.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을 돌려먹길 잘했단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이왕 참석하기로 한 거 시모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막아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아는 시모는 남편이 막는다고 한들 막힐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음날 전 저녁 시간에 맞춰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어떻게 먹은 마음인데 저는 그날 결국 시모의 생일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버렸거든요. 상대방 운전자가 막무가내 끼어들기식의 거친 운전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였습니다. 사고는 꽤 크게 났고 천만다행으로 몸은 다치지 않았지만 많이 놀란 탓인지 배가 뭉치며 아파져 왔고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금방 오겠다고 하더군요. 여보, 나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 지금 구급차 타고 내가 다니던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나 너무 무서워. 배가 너무 아파. 잘못되면 어떡해? 뭐? 어쩌다가 많이 아파? 괜찮을 거야. 괜찮아. 일단 내가 지금 병원으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있어. 내가 금방 갈게.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받으니 다행히 많이 놀랐을 뿐 아기와 저는 괜찮다고 하더군요. 일단 너무 놀란 것 같으니 수액을 맞으며 진정도 할 겸 한숨 푹 자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혹시 모르니 입원을 해서 며칠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전 입원을 하고 병실에서 수액을 맞으며 남편을 기다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얼굴에 차가운 무언가가 확 뿌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 화들짝 놀라 일어났고 그곳엔 얼굴까지 붉히며 씩씩거리는 시모와 그런 시모를 뜯어말리는 남편이 있더군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왜 이 사람한테 커피를 들이붓냐고. 몰라서 물어? 이 고약한 것 좀 봐라. 시어머니 생신에 오기 싫어서 교통사고 났다고 거짓말하고 잠이나 꿀꿀 자는 꼴을 좀 보라고. 이 꼴을 보고도 내가 가만히 있으랴?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속도 식힐 겸 차가운 걸로 샀더니 이럴 줄 알았으면 뜨거운 커피를 살 걸 그랬어. 이 고약한 것 뜨거운 맛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시모는 제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조차도 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저 제가 시모의 생일 자리에 참석하기 싫어 거짓말을 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듯 했어요. 거기에다 제 연락을 받은 남편이 식사 자리에서 뛰쳐나와 버렸으니 자신의 생일을 망친 것에 화가 단단히 나 보이기도 했고요. 화가 단단히 난 시모는 수액까지 맞으며 잠든 저를 보며 꾀병이라 생각해버렸고 그대로 제 얼굴에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확 부어버린 것이었죠.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해도 되는 짓이 있고 안 되는 짓이 있지. 하물며 모든 것이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인데 어떻게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싶더군요. 거기에다 홀몸도 아닌 임산부에게요. 그래서 시모에게 한마디 쏟아내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시모가 무서워서였냐고요? 아니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저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닦아주며 시모에게 계속 화를 내고 있었고 시모는 남편의 말을 깡그리 무시한 채 끊임없이 저에게 욕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었죠. 그렇게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만 껌뻑이고 있는 제가 또 불만이었는지 저에게 온갖 막말을 하며 제 머리를 향해 손을 뻗어왔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손을 꽉 잡은 채 저에게서 어떻게 해서든 떨어뜨려 놓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의 힘에 시모는 떨어져 나갔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시모가 떨어짐과 동시에 배가 익숙한 느낌으로 아파져 오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 또 유산이구나 하고요. 이런 저의 예상을 뒷받침하듯
침대 시트는 젖어갔고 급하게 의료진 분들이 오셔 응급처치는 무사히 마쳤지만 전 결국 유산을 하고야 말았죠. 아기의 힘찬 태동을 느끼며 행복함에 울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아기가 저를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한동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과 한마디 없는 시모의 태도에 전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었죠. 남편은 그런 시모를 대신해 저에게 사과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제 마음을 달래주려 노력했지만 그 어떤 말도 제 귀엔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막대한다거나 막말을 하진 않았어요. 엄연히 따진다면 이 모든 일은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시모의 잘못이기에 저의 슬픔과 분노를 M1 사람에게 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런 저도 남편에게 요구한 것은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머님 용서 못해. 어떻게 지켜낸 아기인데 어머님 때문에 하늘나라 보낸 거 나 살면서 두고두고 원망할 거야. 심지어 어머님 오해에서 비롯된 일들이니 난 더욱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어.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 어머님이 갑자기 정신 차려서 무릎 꿇고 빈다고 해도 난 용서할 마음 없으니까 당신도 앞으론 나 설득할 생각 하지 마. 알겠어.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그날 엄마를 잘 보고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 애초에 병원은 나 혼자 갔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니야. 당신 입장 이해하고 그날 병실에서도 당신이 어떻게 할 방도 없었다는 것도 이해해. 단지 난 이제 어머님은 보고 싶지도 어머님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어머님이 나한테 연락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당신이 중간에서 그 정도는 알아서 처리해 줄 수 있지? 알겠어. 그건 걱정하지 마. 정말 미안해. 남편은 알겠다고 하며 끝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오더라고요. 남편도 많이 속상하고 슬플 텐데 제 앞에선 그런 내색 한번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남편이 때론 안쓰럽기도 하더군요. 전 그런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남편을 향해 웃어주기도 하고 때론 남편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저 혼자만의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처음엔 주로 몸 회복에 시간을 보냈고 몸 회복이 되고 난 후부턴 남편과 여행을 다니며 마음 회복에 힘썼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과 전 결혼 이후 최고로 사이가 좋은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절도 잠시 남편의 퇴근이 점점 늦어지더군요. 그 당시 일이 바쁜 것도 사실이었고 진급도 앞두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일이 바쁘다 보니 퇴근은 늦어졌고 그렇다 보니 남편은 늘 피곤함에 찌들어 살았어요. 그런 와중에 출장도 잦아지더군요. 처음엔 같은 회사를 다녔으니 출장이야 가끔 급하게 가야 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런 일이 잦아지니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사를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동료에게 연락을 해 은근히 떠보았고 그 결과 남편의 출장이 잦아진 것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예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고 그 불길한 예감이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갑자기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숨쉬듯 자연스럽게 출장을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여보, 나 또 출장 가. 이번엔 좀 길게 갈 것 같아.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나? 요즘 회사에 무슨 일 있어? 무슨 출장을 이렇게나 자주 가? 무슨 일은 그냥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래. 가서 일정 빨리 마무리하면 더 짧아질 순 있겠지만 스케줄상 아마 일주일 채워야 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 편히 일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알겠어. 가서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끼니 꼭 챙겨 먹고. 알겠지? 남편은 얼마나 신이 났는지 짐가방을 싸 집을 나서며 콧노래까지 부르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이상함을 넘어 수상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고 바로 흥신소에 의뢰해 남편의 뒷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당장이라도 제가 직접 남편의 뒤를 쫓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긴 했지만 그럴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혹여 제가 뒤를 쫓다 들키기라도 하는 날엔 남편이 절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지경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찝찝한 기분으로 계속 살 순 없는 노릇이었기에 의뢰를 했던 것인데 며칠 뒤 흥신소에서 알려준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선 남편분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던 것이 맞더라고요. 예상하셨던 대로 이번엔 출장이 아닌 여행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동행하신 분이 또 계세요. 그건 아무래도 직접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 따로 묶어서 보내드릴 테니 확인해 보세요. 아직 며칠 남았으니 더 지켜보다 특별한 일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받은 사진들과 정보들은 정말 제 입이 떡 벌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더군요. 상간녀는 남편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 20대 여자로 회사 사장 조카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출장길엔 늘 동행했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상한 점은 출장을 함께 가면 상간녀도 거래처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다른 일을 한다거나 해야 하는데 오로지 남편만 일을 하고 그 시간 동안 상간녀는 늘 쉬고 있는 것이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 남편이 출장을 갈 때마다 상간녀는 회사를 쉬고 남편을 따라 출장길을 함께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매번 남편과 함께 출장을 갈 방도가 없으니 그렇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떠오른 남편의 말이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 부서에 낙하산 들어왔어. 낙하산? 웬 낙하산? 사장 조카라는 여자애 하나가 들어왔는데 아무리 낙하산이라도 그렇지 일을 전혀 못하는 거 있지? 어떻게 기본 지식도 없는 핏덩이를 우리 부서에 넣을 수가 있어. 진짜 짜증나서 일할 맛 안 난다니까. 핏덩이라고 칭하며 욕을 해대더니 그 핏덩이와 외도나 저지르는 꼴이라니 정말 구역질이 다 나올 지경이더라고요. 거기에다 두 사람이 만난 시기 역시 참 충격적이었어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두 사람의 대화와 회사에 알아본 시기로 추측해보건대 적어도 몇 달은 되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전이라고 함은 남편과 한창 사이가 좋을 때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에게 고마워하며 남편에 대한 애정을 키워나갈 때 남편은 외도나 저지르고 있었다니 정말 치가 떨려오더군요. 거기에다 정말 가관인 건 뭔지 아세요? 흥신소 직원분이 말했던 또 다른 동행인이 다름 아닌 시모였단 사실이었습니다. 상간녀와 다정히 팔짱을 끼고 있는 시모의 모습을 본 순간 정말 눈이 뒤집히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번 출장길이 사실은 출장이 아닌 상간녀와 함께 시모를 모시고 간 여행길이란 걸 안 순간 세 사람이 어떤 추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훤히 다 보이더군요. 제가 누구 때문에 아기를 잃고 어떻게 그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들을 이겨냈는데